안녕하세요. 지구와 거꾸로 수업에 온 신석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이번 강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과 해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요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고기압과 저기압 가장 중요한 기상 현상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이외에 다양한 기상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뇌우, 우박, 호우, 황사, 토네이도, 해일 등등등, 그리고 해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제 뇌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대한 이런 비구름을 갖다가 뇌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understorm이라고 하죠. 이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동반하는 현상인데요. 정난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운과 난운, 적자는 쌓일 적자죠. 난운은 어지러운 난자고, 그러니까 아주 높이 쌓이는 구름인데 굉장히 기층이 불안정한 그런 구름, 두께가 최소 2km에서 높게는 10km까지 되는 이런 구름을 정난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정난운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어느 지역이 아주 뜨겁게 태양복사 에너지에서 가열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요. 이런 국지적 가열이나 아니면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그러한 전선이죠. 아니면 강한 상승기류가 있는 태풍. 이런 경우에 이제 정난운이 생기고, 이런 정난운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썬더스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사라지느냐? 첫 출발은 저군에서 출발을 합니다. 위로 쌓이는 구름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상승기류가 아주 강해서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정난운이 아주 성숙했을 단계의 내부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기층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이제 하강기류만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정난운이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진 속에 그런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은 성숙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막 정난운이 시작되려고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저군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군이 정난운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이럴 때 이제 왜 번개가 치느냐 하면은 번개는 이 안에서, 이 정난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과 하강 기류가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온도가 여기가 5도 선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0도쯤 되겠죠. 그럼 이제 0도 밑에는 이제 얼음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라는 것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된 건데, 이 물방울이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그러면 얼음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0도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얼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0도 이하의 물, 이제 그런 걸 관행각된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과 얼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얼음 같은 것이 계속 상승 하강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 공기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정전기를 왜 옷 입고 겨울에 털옷 같은 것을 이렇게 벗을 때 정전기를 느끼듯이 이렇게 공기하고 얼음 또 물방울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찰 전기가 생겨서 주로 얼음 쪽이 플러스로, 즉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플러스로, 아래쪽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개인데요. 구름에서 치는 번개의 거의 90%는 구름 안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번개가 땅으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낙뢰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낙뢰는 왜 생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구름이 이 지표면을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름의 밑부분은 마이너스로 윗부분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된 상태에서 위아래 사이에 번개가 치는데 이게 지표면을 플러스로 유도를 해서 지표면으로 때리는 게 이게 낙뢰입니다.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번개가 한 10만 볼트 정도 10억 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가끔씩은 이제 살아남아 갖고 이제 화재 인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천둥을 왜 치냐면 이렇게 이제 구름 속에서 이게 번개가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최소 한 2만 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급속히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기가 급속히 팽창을 하면서 그 팽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바로 천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비가 내리는 이것이 이제 뇌우에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뇌우가 발달하게 되면 우박도 잘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막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강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를 타고 계속해서 이 얼음알갱이가 위아래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계속 얼음 속에 얼음에 물방울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처음에는 작았던 이 얼음알갱이가 나중에 점점 성장해서 커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죠. 강한 상승기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 얼음알갱이가 점점 성장해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우박입니다. 세 번째로 호우 이 호자가 호주 할 때 그 호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크고 많은 비를 호우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호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집중호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정도를 돼야 집중호우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당 30mm, 하루에 80mm 또는 연 강수량의 10% 정도가 내리면 그러면 집중호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대충 한 1300, 400mm 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30mm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연 강수량의 10%를 하루에 내린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한 13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것. 이런 것이 집중호우입니다.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3시간 동안 100mm 이상 내린 경우, 1시간 동안 50mm 이상 내린 경우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기상이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면서 그러면서 집중호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호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집중호우니까 큰 피해를 주지만 이것은 사실 일기예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마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넓은 구역에 한 70에서 300km 정도 구역에 비가 내리죠. 뭐 장마는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장마 전선이 이제 뭐 제주 아래쪽 해상에 있다가 북상에서 남부지방, 중부지방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을 뭐 언제든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지성 호우는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도 몇 시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5에서 20km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서울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몇 시쯤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대체로 기층이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면
뭐 어딘지 몰라도 이런 뭐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 몇 시에 내릴 거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마 때 아니면 태풍 때 이런 거는 뭐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저기 일본 북쪽으로 아주 강한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막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상승 기류가 불안정에서 발생해서 집중호우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아주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가 막 우리나라로 급격히 유입된다거나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때 반드시 이렇게 될 때 일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마침 하필이면 우리나라 쪽으로 매우 습한 공기가 어떤 강한 불안정성을 띠고서 형성될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어, 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정나눈이 어쨌든 간에 어느 한 곳에 어느 지역에 정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어난다.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다음으로 이제 황사 현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변한 서울 도심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황사 때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제 모습이에요. 이 보면 이게 구름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황사 이 먼지 구름이 이 모래 구름이 모래가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인공위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황사가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중금속 물질들이 대기에 함께 이동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황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모래먼지가 이렇게 오는 것인데 여기에 산업화로 인한 매연 물질들 때문에 중금속까지 함유돼서 오기 때문에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황사는 뭐 고비 사막 또는 뭐 타클라마칸 사막, 황토 고원 뭐 이런 쪽에서 즉 중국 쪽의 사막지대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타고 옵니다. 편서풍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황사는 이제 두 가지죠. 발원지가 요 중국이나 몽골 쪽의 사막이다. 두 번째는 편서풍을 타고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 황사에 영향을 주는 사막들이 이제 이런 곳들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황사가 어떨 때 이제 심각하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게 이제 기압 배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사라는 것이 이제 이 사막에서 모래먼지를 하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늘로 끌어올리려면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쪽에서는 저기압이 발달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이번엔 이게 막 대도시로 막 우리나라 쏟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강기류가 있는 게 좋아요. 즉 우리나라 쪽은 이제 고기압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어떨 때 심각하냐? 우리가 황사가 먼지가 뿌여니까 왠지 좀 날씨가 기분 나쁘게 저기압일 것 같은데 저기압일 때는 오히려 황사가 약해져요. 왜냐면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쪽은 저기압, 우리나라 쪽은 고기압. 이럴 때 먼지가 왕창 하늘로 올라가서 편서풍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쫙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현상 요 지금 이 나타나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부지방 쪽은 저기압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저기압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황사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지금 미세먼지의 농도인데 서울은 심각하지 않은데 뭐 광주, 진도, 흑산도 이런데 엄청 황사가 심각한 거죠. 왜? 이 중부지방은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은 저기압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고기압으로서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떤 해 황사가 적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황사의 발원지가 저기압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북쪽이어서 편서풍을 타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황사가 심각하건 심각하지 않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압 배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황사의 발생 빈도수를 보면 계속해서 황사의 발생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황사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도 있구나 했는데 최근 들어선 거의 뭐 봄철이 되면 아주 연례적 행사처럼 미세먼지 농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황사 현상들이 심각하게 이제 우리 건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네이도인데요. 토네이도라는 영화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토네이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실제 우리가 토네이도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토네이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토네이도로 쑥대밭이 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다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적어도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 기둥이 땅 위를 맹렬히 휘젓고 다닙니다. 갑자기 발생한 토네이도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후진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저녁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 다시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인근 도시에 가장 강력한 규모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토네이도와 폭우가 도시를 강타한 겁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5명이 숨지고 7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인명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종일 긴급뉴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단순한 피해 상황이 아닌 토네이도에 근접해 영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 즉 폭풍 추적자들을 연결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헛간이 그대로 부서지며 날아온 집기에 차창이 그대로 깨질 정도의 강력한 실제 토네이도의 위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예, 봤습니까? 굉장히 두렵죠. 예. 우리 태풍도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이 토네이도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태풍 이상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토네이도는 지름이 한 80m, 높이는 한 1km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토네이도는 발생하고 1시간을 넘기는 토네이도는 많지 않아요. 뭐 20분, 30분. 그 다음에 이동 거리도 보통 뭐 한 20km 이내 정도 발생해서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아주 강력한 경우에는 뭐 한 서너 시간씩 이동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토네이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곳인데, 미국이 거의 전 세계 토네이도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제 토네이도 통로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토네이도 앨리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쪽이 미국에서 가장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네이도 앨리, 왜 여기가 이렇게 토네이도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토네이도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왜 토네이도가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토네이도 앨리라고 하는 이곳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면 로키 산맥을 넘어온 태평양의 이제 습한 공기가 로키 산맥을 넘어와요.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별로 수증기는 많지 않은 건조한 이제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 공기죠. 이런 찬 공기가 이 토네이도 앨리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만 쪽에서 수증기를 많이 품은 따뜻한 공기가 북상을 해서 찬 공기와 이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한랭전선이 형성될 때, 그럴 때 아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이 정도의 어떤 경험치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곳이 아니냐. 특히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토네이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를 보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울릉도에서 찍은 토네이도 사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를 용오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무기가 용에 대해서 이제 승천하는 그런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오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기층이 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토네이도가 보통 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제 사진에 잡힙니다. 네, 다음은 헤일입니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2004년도 쓰나미 모습인데요. 요건 태풍이 왔을 때 이제 헤일이죠.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일은 크게 보면은 이런 지진에 의한 헤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태풍이 올 때 생기는 이제 폭풍 헤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진 헤일은 앞서서 고체지구의 변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쓰나미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폭풍 헤일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인데요. 태풍이 올 때 왜 헤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태풍이라는 것은 이제 저기압이죠. 예를 들어서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 보통 저기압이니까, 즉 이 위로 공기가 많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해수면이 거꾸로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해수면을 꽉 눌렀던 공기가 줄어드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이때 보통 1 헥토파스칼 이 기압이 낮아질 때 해수면이 약 1cm 정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니까 만약에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라면 해수면이 50cm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나미와 똑같은 원리로 이런 그 해수면이 50cm 상승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 파동이 이렇게 해안가로 오게 되면 점점 그 죽이는 파장은 점점 작아지죠. 속도는 느려지고 그 대신에 파고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수면으로 해안가로 오면서 급격히 이 파도의 높이가 높아져서 이것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이제 폭풍 해일입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만조, 그 밀물대, 그 다음에 이제 강우, 비가 많이 오는 것, 이런 것과 겹칠 경우에는 이제 해안가에 피해가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폭설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마운트 리조트에 이제 이 천정에 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폭설의 원인은 이제 어쨌든 간에 추운 겨울에 뭔가 수증기를 많이 품은 공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수증기를 많이 품은 공기가 유입되고 저기압으로 이제 구름이 형성됐는데, 워낙 수분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엄청난 눈이 돼서 내리는 것이 폭설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반드시 이런 경우에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론적인 건 없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고 와서 이제 폭설을 뿌린 그런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동해 쪽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많이 품은 공기가 와서 이쪽에 이제 폭설을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확실한 것은 일단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에서 내려되니까 저기압이 형성돼야 되는데,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폭설이 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폭염이라는 용어도 쓰고 열대라는 용어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기상청에서는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폭염이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을 때를 폭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라는 것은 하루 중 가장 이제 그 기온이 낮은 이 온도가 25도가 넘었을 때, 한밤중에 25도 넘었을 때를 열대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강변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이제 기상현상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해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2011년에 후쿠시마 대 지진 그 쓰나미 때 그때 이제 이 학생의 집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가 집으로 이제 완전히 덮쳐갖고서 그 집에 있던 이제 축구공이 바닷물에 휩쓸려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알래스카의 어느 해안가에 이 축구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이제 쓰나미 때 여기에서 휩쓸려 나간 이 축구공이 이렇게 태평양 해류를 타고 얘가 알래스카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해안가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축구공에 이제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해갖고 그래서 이 학생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바닷물이 이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충 한 2년 걸렸어요. 사실은 가만히 냅뒀어도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텐데 물론 뭐 그래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태평양에 있는 이 물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순환하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해류를 이해하려면 대기의 대순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해류는 왜 생기냐면 이런 바람과 바닷물과의 마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해류를 만들고 편서풍이 해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되면 그러면 바람 부는 방향의 45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북적도 해류예요. 자, 편서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편서풍의 45도 오른쪽으로 해류가 형성됩니다. 이게 북태평양 해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람이다. 그러면 무역풍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늘 일관된 해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은 이제 육지 위에서 또 바다 위에서 부는 거니까 그냥 늘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해류는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가다가 가고 싶어도 대륙에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이제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대륙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태평양에서는 쿠로시오 해류고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적도 해류, 북대서양 해류가 흐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이렇게 미국 대륙에 막혀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이런 이제 해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멕시코 만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가 이제 멕시코 만류하고 쿠로시오 해류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륙에 막혀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북태평양 해류도 미국 쪽으로 가다가 대륙에 막혀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갈라지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고 대서양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카나리아 해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해서 이렇게 어떤 작은 순환계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적도반류라고 해서 북적도 해류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해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냐? 이건 바람이 불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해류의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바람이 불면 뭐 45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적도반류를 이해하려면 이제 실제로 해류를 물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구학 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불면 45도 오른쪽으로 해류가 형성되는구나. 그리고 북적도 해류는 그냥 몰라도 좋습니다. 자, 그러고요. 요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태평양에서 그다음에 대서양에서의 이런 이제 해류 순환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적도 반류로 인해서 또 요런 작은 순환기가 생기고, 남반구는 어떠냐면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향력이 반대니까 여기 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남반구에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해류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단 남반구 쪽은 이 북반구는 여기 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막혀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주하고 그다음에 요 남아메리카 밑에 이 남극이 있는데 그 사이가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남극은 남반구 쪽은 이렇게 남극 순환류라고 해서 그냥 여기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형태의 해류가 생기죠. 남극 순환류. 정리하면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카나리 해류. 자, 이런 아열대 순환. 그 다음에 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 이런 열대 순환.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서 북태평양 해류가 막혀서 내려오는 것이 카나리 해류였다면 위로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순환이 생기는 아한대 순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류의 성질 중에서 이제 난류와 한류의 성질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 대기 대순환에서 보면 적도 쪽은 상승 기류가 있는 저기압이고 위도 30도 쪽은 하강 기류가 있는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강수량과 증발량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증발은 이제 구름이 안 끼는 고기압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증발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양극 쪽인데, 증발량 그래프는 요 중위도 지방인 위도 30도 지역에서 가장 증발량이 많아요. 이렇게. 물론 적도 쪽도 증발량은 많지만 위도 30도 쪽이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고기압 되니까. 비는 어디서 많이 오느냐? 비는 저기압에서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저기압인 데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면,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적도 쪽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물이 짜겠어요? 싱겁겠어요? 싱겁겠죠. 반면에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짭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출발하는 곳이 아열대 바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 같은 또는 멕시코 만류 같은 이런 난류는 수온은 높지만 또한 되게 짠물이다. 염분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한류 같은, 이쪽은 한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게 한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것이 난류인데, 이 한류는 오히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고위도 저기압대에서 해류가 형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류는 염분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되게 짠물이고 한류는 되게 싱거운 물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증발량 그래프에서 강수량 그래프를 빼면 이게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 그래프가 이런 형태 낙타등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류를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해류는 쿠로시아 해류입니다. 이 쿠로시아 해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예요. 그래서 이 쿠로시아 해류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게 되면 주 흐름은 일본 동쪽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황해 쪽으로 올라가는 황해난류, 그리고 일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대한해협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스시마 난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본 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대만한류, 스시마난류라고 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동한난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쪽 요 캄차카 반도 쪽에서 이제 냉각돼 갖고 차가워져 갖고 우리나라 쪽 내려오는 해류가 리만 한류고, 이 리만 한류 중에서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오는 것은 북한 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류는 쿠로시아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 황해난류, 동안난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쪽에 흘러들어오는 해류고, 한류로는 리만 해류의 우리나라판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한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